예, 그 한미의 전쟁 계획을 살펴보고 북조선, 북한이 이제 전면전 능력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현대 전면전의 양상을 봐야 되는데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특히 바그다드 점령 작전과 그다음에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제 키이우, 러시아 수도 우크라이나 점령에 실패한 것,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2003년 이라크 전쟁인데요. 먼저 미군은 이제 그 새벽, 그죠? 아직은 어두울 때 네, 방공망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공망을 피할 수 있는 이제 스텔스 F-117, 지금은 이제 F-22이겠죠? F-22 이거를 통해서 이라크의 수도 이제 바그다드 대통령궁과 기타 요충지를 정밀 폭격을 해서 일단 방공망을 무력화시켰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국은 처음부터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통령국을 폭격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러시아와 다른 점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이후에 B계열과 이제 B50계열의 폭격기를 통해서 4시간 동안 이제 폭격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미군은 일주일 이상 폭격으로 바그다드를 초토화시켰다. 이것도 이제 러시아와 다른 점이죠. 러시아는 이제 키이우의 지휘부라든가 주요 시설에 대해서 초토화시키는 그런 작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지중해와 홍해에 있는 항공모함에서 토마호크 유도 미사일을 천여 기를 발사해서 이제 바그다드의 군사령부 비행장, 레이더 대공포 이런 것들을 수백 곳을 타격을 해서 결국은 지휘부 통신 시설을 그래서 군대가 이 대규모 군대 작전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해군이 이제 전투기 320여 대를 동원해서 1000회를 공습을 했으니까 뭐 사실상 그 이 지상군이 가기도 전에 그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라크의 어떤 군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합군이 구성되는데요. 총 그 17만 명을 초기에 투입했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쿠르드 민병대가 7만 명이나 있죠. 그다음에 이라크 내에 그 반정부 세력도 있었고, 이것도 이제 중요한 점입니다. 여기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는 동부를 빼고 이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나 주요 도시로 진격하는 어떤 반란군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성격이 이라크 전에는 이제 이라크 내부의 내분을 활용한 거에 비해서 러시아는 이제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군과 연합군은 이제 쿠웨이트, 남쪽 쿠웨이트, 북쪽 터키를 통해서 지상군을 진입시켰고요. 여기서 이제 6만 명의 해병대를 바그다드로 곧바로 진격하죠. 어느 지역을 점령해서 거기서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동이죠.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그야말로 어, 질풍노도와 같이 진격하는 바그다드로 진격하는 그러한 작전을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27일이라서는 이제 또 공수부대원들이 이라크 북부 쿠르드 쪽 거주지역에 투입해서 이 쿠르드 병사와 공동작전을 폈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특수부대들이 쿠르드 병사들을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라크는 이제 그 53만 명, 뭐 65만 명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전차도 뭐 2천여 대, 3,700대 장갑차, 300대 전투기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미 미국이 이라크 지휘부와 통신망에 대대적인 폭격을 해서 이것들이 붕괴됐기 때문에 또한 이제 그 이후에는 이러한 이 지휘부와 통신망뿐만 아니라 대규모 육군 병력의 집결지에 대한 공습으로 인해서 이라크 병력들은 분산됩니다. 분산된 이라크 병력들이 지휘부와 연락이 두절됨으로써 제대로 된 대규모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상군들은 이제 전격적으로 진격을 하면서 공군과 해군의
그 엄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투기, 공격 헬기, 미사일들을 통해서 이미 그 지상군이 가기 전에 그 앞에 있는 이라크 탱크라든지 중화기라든지 그런 모두 다 무력화시키고 병력을 분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진지를 구축하지 않고 공중 엄호를 받으면서 신속하게 진격했기 때문에 이런 흩어진 이라크 병력들은 이제 게릴라전도 수행하기 어려웠다. 그렇죠? 바그다드 점령 작전에서 이제 연합군은 238명의 희생자를 냈지만 이라크군은 이제 뭐 거기에 그 수십 배, 그죠? 수십 배 내지 100여 배의 희생자를 냈다는 거죠. 결국은 이라크 병력은 제대로 된 작전을 수행하지도 못한 채 붕괴되거나 도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은 이제 작전 24일 만에 600km를 돌파해서 하루에 뭐 150km는 바그다드 100km까지 지점까지 그러니까 선두 부대를 말하는 거죠. 선두 부대가 그렇다는 거고요. 미군은 이제 바그다드에 대해서 그 무차별 공습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군사시설, 전략시설이었지만 민간시설까지 무차별 공습하는데 왜냐하면 민간시설을 방패로 삼은 이라크에 전략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무차별 파괴를 한다는 겁니다. 31일까지 토마하크 또 정밀폭탄, 정밀 미사일을 700기를 사용했으니 여전히 2,000기가 남아 있어서 엄청난 미사일 폭격을 하게 됩니다. 이라크의 방공망이 완전히 파괴됐기 때문에 아예 이제 대낮에 전투기를 동원해 가지고 주요 거점을 폭격을 하게 되는 거죠. 전략적인 어떤 전폭기가 아니더라도 일반 전투기를 통해서라도 이제 이러한 지상군을 패퇴, 그죠? 지상군에 대한 공격, 중학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육군을 지원하게 됩니다. 4월 5일 날에 바그다드에 진입했고 이제는 아예 바그다드 공항을 통해서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면서 10일 날에 이제 바그다드가 완전 점령되게 됩니다. 이와 비교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게 되면 러시아도 일단은 초기에는 키우 지역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키우에 집중적으로 하더라도 부족한데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공격을 했다는 건 뭐냐면 키우의 지휘소라든가 대통령궁이라든가 방공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적인 미국의 바그다드 폭격에 비한 매우 제한적인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전선이 네 개 지역으로 나눠서 전쟁을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북부 지역의 벨라루스에서 키우로 진격한 부대, 뭐 참수 부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사실 이제 뒤에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결국은 중단하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쪼개진 이 전선도 사실은 동부나 남부 일부를 빼고는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 전쟁이 남부에서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이제 북부로 축소되는 그래서 동부로 축소되죠. 동부를 중심으로 하는 소강전으로 가게 됩니다. 키우 점령 실패와 젤렌스키 제거 작전의 실패가 러시아에게 타격을 줍니다. 과연 러시아가 키우를 점령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 궁금했다죠. 젤렌스키를 제거하려면 대통령궁을 비롯해서 젤렌스키가 숨어 있는 곳에 집중적인 폭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키우를 점령해서 친러 정부를 세우려 했던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불분명했다는 거죠. 러시아도 이제 외형상으로는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바그다드를 목표로 한 기동 작전과 유사하게 썬더런 그렇죠? 썬더런 벼락같이 쳐들어간다는 작전을 수행을 했답니다. 원래 계획은 이제 공수부대 선봉대가 뭐 공중 침투를 통해서 주변의 공항을 접수하면 이제 벨라루스에 대기되었던 공수부대 본대가 다시 이 비행장에 강화해서 이들이 이제 공수된 장갑차로 키우 방면으로 이동해서 대통령 관저라든가 방송국이라든가 주요 거점을 장악하는. 미국은 아예 이제
대통령 관저나 방송이라든가 전략 지점을 폭격을 해서 파괴시켰는데 파괴하지 않은 채 공수부대를 침투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선발대들의 수송 헬기들이 일부는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본대를 채운 그죠? 본대를 태운 대규모 병력이죠. 공수부대를 태운 수송기들이 피격됐다. 방공망을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다는 게 바로 미국과의 차이죠. 결국은 공수부대 본대가 키우 인근에 공중 침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 점령의 실패는 방공망, 통신망, 지휘망을 붕괴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라크보다 우수한 장비, 이를테면 이제 휴대용 대공 유도 무기가 있었다는 거죠. 소련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무기가 있겠죠. 그래서 방공 진지 레이더 기지 이런 것들이 붕괴됐다 하더라도 휴대용으로 이 러시아의 비행기들을 이제 격추할 수 있었다. 벨라루스에서 키우이까지는 약 500km 정도의 기동 작전인데 상당한 기동 작전이죠. 여기에 여러 가지 병참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물자를 다루는 러시아 군의 차량 철도가 없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동전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단은 공중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헬기나 뭐 수송기라든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물자를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었는데 러시아의 경우는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진격이 멈췄다는 거죠. 주력 부대가 멈췄다. 멈추니까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의 군대가 그죠? 진지전을 하게 되면은 미국은 이제 진지전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했기 때문에 이라크가 매복으로 공격하기 쉽지 않았는데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군이 멈춰 있을 때 이 매복 공격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더 이상 이제 진격하지 못해서 키우이 점령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그 키우이 점령 실패의 원인을 보면 전쟁의 목표가 불분명했죠. 전선이 확대됐죠. 4개로. 그래서 이라크 전쟁에 비해서 화력과 병력이 분散. 전체 화력과 병력이 이라크 전의 연합군에 비해서도 부족한데 그 부족한 화력과 병력을 또 분산시켰다는 겁니다. 전쟁의 목적이 친러시아 지역인 동부 해방인지 아니면 수도를 함락해서 친러 정부를 수립하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젤렌스키만 제거하고 철수하는 건지 이러한 것들이 불분명했다는 거죠. 키우를 중심으로 한 방공망, 통신망, 지휘부에 대한 집중적인 공습이 없었다는 거죠. 수도 함락이 목표였다면은 미국의 바그다드 공습처럼 엄청난 양의 미사일로 키우를 일단 초토화시켜서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지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함으로써 이러한 병력, 공수부대 같은 이런 기동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죠? 기본 선행적인 대규모 공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서 수도의 통신망, 지휘망, 레이더망, 대공망이 일부 남아 있었다는 것. 그래서 병력을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또한 먼저 이 대규모 폭격을 이후에 병력을 분산시키는 전선이 4개로 됐는데 키우로 병력을 집결시키고 대규모 공격 헬기를 동원해야 되죠. 그래서 지상군의 진격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러한 대규모 공격 헬기 이러한 것들도 실패했다. 결국 러시아의 그 키우의 점령 실패는 물론 화력과 병력이 그 미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그러한 부족한 화력과 병력을 분산시켰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목표가 불분명했다. 동부를 지켜내는 건지 키우를 점령하는 건지 목표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전력을 분산시킴으로써 초기에 기선을 제압하는데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현대전의 양상이죠. 대규모 폭격으로 방공망, 지휘부, 그죠? 미사일 기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제거하고 제공권을 장악한 이후에
공군과 이제 헬기죠. 헬기의 지원을 받으면서 특수부대가 전격적으로 진격전을 한다. 그죠? 기동전을 한다는 이러한 현대 전면전을 이제 남북미 관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 문제요. 뭐 남한의 경우에는 전시 작전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작전이 이제 남한의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북의 핵무장 이전에 미국의 작전 계획을 보이는데요. 이건 이제 이 사이트에 보면은 미국의 모든 작전 계획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전 세계에 통합사령부를 두고 있다. 북부사령부. 우리는 북부사령부를 하면 한반도 북부로 생각해서 그게 아니에요. 미국의 북부사령부는 미국과 캐나다, 남부사령부는 중남미, 중부사령부는 중동과 아시아, 그리고 인도 태평양은 아시아, 그 밖에 이제 아프리카 사령부, 유럽 사령부를 두고 있고, 이런 지역별 사령부 이후에 이제 특수전 사령부와 수송 사령부, 사이버 사령부를 두고 있습니다. 또 전략 핵무기를 담당하는 전략 사령부. 다시 말해서 미국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지구를 방어하는 거죠. 결국은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은 지구 전체를 전쟁 지역으로 상정하고 미국의 사령부라는 건 미국 본토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사령부라는 거는 실제로 전투를 할 수 있는 어느 한 지역에서 인도 태평양이라면은 육해 공군 특수전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의 독립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쟁 지역단이라는 거죠. 이런 통합사령부를 두고 있다는 거. 통합사령부의 구성은 이제 육해, 공군, 해병, 그죠? 그 특수전 이런 게 다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통합사령부의 특징이 있죠. 육지라든가 저기 뭐야 바다라든가 거기 특징에 따라 다른데 태평양은 당연히 이제 항공모함이나 해군이 중심이 되겠죠. 유럽에는 육군 되고 남부 사령부는 중남미인데 이거는 이제 그 해병대. 중남미에는 강력한 국가가 없죠. 그리고 치고 빠지는 해병대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은 이제 그 이러한 인도 태평양 사령부 산하에 있죠. 산하에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통합사령부에 준하는 정도의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산하에서. 그래서 이러한 통합사령부별로 전 세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전 계획을 이미 미국은 수립하고 있고요. 작전 계획은 이제 그 작전 개념, 음, 작전 개념, 그 다음에 작전 지휘, 작전 수행 이렇게 이제 구성되고 있습니다. 작전 개념은 전략적인 거라는 거겠죠. 작전 지휘는 이제 지휘관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작전 수행은 실질적으로 전투에 가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전 계획은 이제 시간적, 공간적 조건에 따라 구체적인 지휘나 전투는 이제 변경될 수 있는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작전 지휘는 이제 그 연대, 대대, 여단, 사단, 군단 등 단위부로 이제 사령부가 지시를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될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전 수행은 특정한 상황을 상정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애압 부대의 작전 지휘가 구체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전 계획에는 고유한 번호가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은 5,000대, 유럽은 4,000대, 핵전쟁은 8,00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0대의 태평양 사령부의 작전 계획 중에 501호는 이제 그 지휘부 제거, 조선에 대한 기습적인 선제 타격, 5016은 이제 외과 수술적인 제한정제를 이런 쭉쭉 뒤에서 볼 텐데요.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5077은 이제 대만,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타이완을 방어하는 거 이렇게 5천년대가 인도 태평양의 가장 중요한 건 한반도와 대만이 되겠죠. 8천년대 8천번대는 핵전쟁인데 801012는 이제 핵전쟁 작전 계획으로 해서 냉전 시대에 통합 핵전쟁 계획이죠. 이거를 대체한 것입니다. 한,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계획은 이제 그 8022가 한반도에서 핵전쟁. 그러니까 미국은
북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전에 이미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하는 것을 상정을 했고, 사실 냉전 시대에는 북에 대해서 엄청난 양의 핵폭탄을 폭격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러한 핵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 북이 이 자위적인 차원에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미국의 작전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501호 지부 제거죠. 그래서 지부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선제 타격을 하는데, 우리가 통속 말하면 참수 작전이라는 겁니다. 올해 2월 초부터 한 달 동안 이제 평택의 험프리스나 오산 기지 등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틱 나이프라는 이름으로 붙였답니다. 90년대부터 1990년대 실시해왔고, 특수부대가 이제 항공 지원을 받아서 적진 내부로 침투해서 지휘부를 제거하는 이런 작전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특수부대, 육군이겠죠? 이 작전, 육군 특수부대를 분쇄하려는 이제 북조선의 주로 육군대겠죠? 이것들을 패퇴시키기 위해서 이런 특수부대를 지원하는 항공기, 그러니까 특수전을 지원하는 항공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항공기, 건십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항공기들은 지상군을 보호하기 위한 화력에 특화된 항공기랍니다. 그래서 그 육군 특수부대를 지원하고 다른 그 전투기의 접근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특수부대를 진압하러 오는 이제 적의 대규모 군대를 차단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고, 뭐 기관포라든지 이러한 주로 이제 그 육군에 대한 대량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특화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식 기관총, 그죠? 기관총, 중화기까지 제거할 수 있는 기관총 이런 것들을 특화됐다. 그래서 이 기종은 이제 그 대규모 병력과 지상의 중화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수군, 그죠? 이 특수군을 진압하러 오는 대규모 정규군을 패퇴시키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북의 조선의 핵시설, 북조선의 핵시설을 제거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쪽집게 공격이죠. 이러한 것들, 아까 말한 그런 사이트와 이제 시사전을이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에. 외과적 수술, 서지컬 스트라이크, 그래서 핵시설이나 지휘부를 제거하기 위한 이제 기습 공격이죠. 이 특징은 기습 공격이니까 육군이 아니겠죠. 그래서 주한미군도 아닙니다. 그래서 공군이나 해군의 항공모함을 동원하고 주한미군이 아닌 바깥의 특수부대, 뭐 일본이라 괌이라든가 이런 특수부대가 공중 침투하기 때문에 사전에 한국에 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격이 개시되는 동시에 그때 이제 알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여기에 개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94년에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정밀 타결하기로 해서 대통령 승인 명령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유출이 돼서 김영삼 대통령 말에 의하면은 자기가 이걸 중단시켰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이 외과적 수술의 경우에도 상당한 수준의 그 쌍방의 전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북의 보복이죠. 수도권이라든가 주한미군에 대한 보복으로 주한미군의 그 희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해서 클린턴이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이제 그 핵시설이나 지휘부를 제거하는 것, 기습 공격. 이것보다는 북조선의 반격을 저지하는 것, 반격 능력을 붕괴시키는 거, 이것이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반격 능력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쪽집게 폭격을 하는가 동시에 반격 능력을 붕괴시키는데, 그러려면 지휘부와 군사령부 방공망, 지하에 숨어 있는 시설, 각종 미사일, 장사정포 포대 이런 것들을
폭격을 해죠. 무수히 많은 타켓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이제 방공망을 피할 수 있는 아까는 F-119, 오늘은 이제 F-22 램턴이라는 이러한 정밀 폭격과 토마호크 미사일이 동원된 후에 이제 이러한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폭격기가 하고 후방에서는 이제 B-52가요. 장거리로 대량 폭격을 하는 이런 거죠. 주로 이제 이 정밀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밀 유도 폭탄, 그렇죠? 정밀 유도 폭탄, 그렇죠?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투하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예행 연습에 동원된 그 전투기들이나 미사일을 볼 때, 그 미 공군이죠, 공군, 그러니까 공대지. 지상에서 쏘거나 그 항공모함에서 쓰는 거 말고 비행기에서 쏘는 공대지 이러한 것만으로도 북조선에 1,000개의 타켓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는 거죠. 여행 연습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폭격기들이 최대 4대까지 동원되는데 이 비행기들은 이제 본토에서까지 논스톱으로 날아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대당 이러한 정밀 폭탄을 16개씩, 그죠? 그래서 한 번에 최대 64개까지 4대면은 그렇겠죠. 정밀 폭격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적인 전투기들도 한 대당 4개 정도를 투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엄청난 양의 유도폭탄을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F-22 해당되는 F-117이죠. 이것도 역시 이제 6대 정도가 동원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계열의 장거리 이 폭격기가 12대가 동원되기 때문에 약 300여의 타켓에 할 수 있다. B-52 장거리 폭격기도 역시 12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합하면 이 정밀 유도 폭탄을 최대 약 800여 개를 동시에 퍼부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 주한 미 공군의 F-16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최대 이제 약 200여 개, 그래서 모두 합하면 정밀 폭격에서 단 한 번에 최대 1,000개의 타켓을 정밀 폭격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공군만 동원하는 건 아니죠. 해군, 항공모함이죠. 이 항공모함이나 항공기는 놔둔다 하더라도 토마호크 미사일이죠. 이런 미사일. 그래서 항공모함과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에서 이러한 미사일을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에서만 약 400여 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 결국은 거의 뭐 한다면 최소한 1,000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1,500이라든지 이러한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이 쪽집게지 보복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지상전만 투입하지 않을 뿐이지 공중전에 있어서는 거의 전면전 수준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 단기간에 이제 공군을 중심으로 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단기간의 전쟁 계획이고 이 전쟁 계획이 이제 대규모 육군을 투입한 전면전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항공모함들이 더 추가로 배치되는 지상군도 전면전에 대비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과거에 한번 사례를 보면 이미 2003년에 B-52 12대, B-1B 12대를 괌에 배치한 바가 있고 더 나가서 알래스카도 이제 바로 날아올 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그 F-15 24대 이걸 이제 오산에 파견했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의 F-20인데 스텔스죠. 전천후 공격기를 무려 6대나 한국 군사는 배치했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원래 이제 한국에는 이제 미 공군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오산이나 군산에서 일본에도 주둔하고 있고 알래스카도 있고 하와이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합동 작전을 펼 수 있다. 그래서
이 쪽집게 공습이라는 게 뭐 이렇게 제한적인 그런 전쟁이 아니라 육군만 동원되지 않았지 해군과 공군을 동원한 약 일주일 안에 벌어지는 전면전이다. 거기에 대해서 북도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라든지 남아있는 미사일로에 대해서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의 보복에 의해서 수도권의 민간인이라든지 주한미군 기지라든지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클린턴이 최후에 이거를 중단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5027은 이제 북조선이 기습 공격을 했을 때 이것을 저지하고 북진에서 무력 통일까지 완성하는 이러한 전면전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전 초기에 기습 공격한 북조선의 병력, 아마 특수부대를 중심이겠죠. 이런 특수부대, 북이 전면전을 할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특수부대를 후방에 침투를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최소 뭐 수천 이렇게 침투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 수준에서 이들을 이제 일단 휴전선 이북으로 패퇴시키고 그리고 나서 북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전면전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라크의 바그다드라든가 이런 했던 것처럼 일단 평양을 완전히 그 붕괴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24시간 대규모 폭격 전술을 사용한 이제 지하 지휘부의 붕괴가 되는 거고 그래서 공중전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이후에 공군을 통해서 평양을 중심으로 주요 전략적 그 지역을 초토화시킨 이후에 미 해병 원전군과 한국군이 이제 원산에 상륙을 하는 반면 평양 인근에 이제 공수 사단이 침투를 해서 평양으로 진격하는 이라크 전쟁에서 바그다드로 진격하듯이 그런 형태라고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전에 탐지된 미사일 기지, 이동식 미사일 차량, 잠수함 기지, 통신망 지휘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보면은 이러한 최소 수백 곳인데 어, 이러한 직접적인 군사 기지 말고 간접적인 전략적 지역까지 해서 최소 1,500 그죠?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어떤 그 이 미사일과 공습을 통해서 보복 능력을 파괴한다는 것. 먼저 이제 레이더 제공권이죠. 그래서 방공망을 파괴하기 위해서 미끼탄, 디코이라고 한답니다. 이러한 미끼탄을 원거리에서 발사를 하면 북이 이제 이거를 비행기로 식별을 하고 레이더를 총 가동을 하면 이때 이제 포착을 해가지고 일시에 전투기 대기하고 있던 전투기에서 공대지 미사일로 이러한 레이더망을 파괴한 이후에 제공권을 장악하고 이제 공군이 본격적으로 대규모 폭격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이 이제 이라크보다 더 고도화된 무기 체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산악 지역이라는 측면이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1,000발 이상의 미사일이나 미 공군의 폭격이 있다 하더라도 북의 특성상 또 지하실도 많기 때문에 북의 보복 능력을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이 이제 보복이 예상되고 특히 장사정포에 의한 수도권 피해가 극심할 거고 최근에는 이제 북이 한반도 전역을 목표로 한 전술 핵무기죠. 그래서 600mm, 600mm이죠. 600mm 그 유도 기능이 있는 방사포, 그죠? 초대형 방사포 600mm가 있고, 그다음에 또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단거리 그 유도, 그렇죠? 궤적을 날아가는 게 아니라 궤적의 불규칙적으로 날아가는 이러한 유도미사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핵공격까지 전술 핵공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달 한 발이라도 맞는다면 이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훈련이 이제 이달 13일부터 11일간 실시될 이게 이제 전면전을 예상한 겁니다. 2018년 이후면 트럼프와 이제 그 김정은이 그 협상했던 거죠. 그 이후에 중단됐던 대규모 전면전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국의 해병대가 상륙작전,
상륙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사단급 규모로니까 전면전 규모죠. 그래서 이러한 전면전 규모로 하고 과거에 독수리 훈련, 뭐 팀스포트 훈련 이러한 사단급 훈련이라는 거는 결국은 한반도 전체를 전투 지역으로 상정하는 전국급, 전쟁급이죠. 전쟁급, 대규모 전쟁, 전면전급 연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됐다는 거고 전사의 방패는 이름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전면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원자력 수진 잠수함, 그다음에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전부 다 이러한 것들이 그에 동원되고 지난달에 이미 동해상에서는 한미일 세 개의 나라 해군들이 공동 훈련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이런 나라들이 공동 훈련을 합니다. 미국의 이제 최고의 꿈은 한국과 일본이 화해를 하고 군사 동맹을 맺는 건데 그게 민족 문제 때문에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그런 군사 동맹 이전이라도 이 그 한국과 일본이 같이 이 미군의 지휘 아래서 같이 군사 훈련하는 것이 미국의 꿈이 일부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29는 북의 붕괴 이후 사후철입니다. 그래서 붕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5가지 우발 사태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다는 건데요. 먼저 이제 북의 주민들이 남으로 밀려오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그 한국군이 지상군에서 담당하는 거고 미국이 중점 두는 거는 핵무기, 대량 살상 무기, 핵무기의 제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특수부대가 공수 침투해서 이러한 핵무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핵무기 사용의 가능성을 줄이고 유출을 막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고 이거는 당연히 이제 미군들이 담당을 하는데 지상군은 이제 한국군이 지원을 할 수가 있다. 대량 살상 무기 중에서 생화학 무기 작업은 주로 이제 그 육지에서 진행되는 뭐 고도의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군이 맡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군부의 쿠데타, 내란 이러한 것도 이제 대처를 하게 됐고 이러한 이제 북이 붕괴됐을 때 미국의 작전 계획과 유사한 게 한국은 충무 계획이고 중국도 비슷한 짓이죠. 즉 북이 그 붕괴됐을 때 중국이 이 북에 진입하는 그죠? 북에 진입해서 북조선 지역에 친미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런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에, 북이 붕괴됐을 때 중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이 세계대전 수준의 전쟁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미리 시나리오를 짜놓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이 붕괴되도록 압박을 주는 거죠. 저강도 전쟁입니다. 군사훈련을 통해서 압박을 주는 거. 그래서 한미 군사훈련이죠. 미국까지 해서 한미일 군사훈련이 단순히 훈련이 아니라 전쟁 계획에 따르면 저강도 전쟁입니다. 전쟁, 군사훈련 자체가. 왜냐하면 북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공세적으로 그 북이 내부 요인으로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공세적으로 북에 압박을 해서 북이 붕괴되도록 하는 거죠. 체제가 피로하게끔 만듭니다. 국경과 해안을 봉쇄하는 거죠. 그래서 대외 교류를 차단하는. 그렇지만 이제 중국과의 교류 문제가 있겠죠. 국경과 해안에 미국의 전략 자산을 계속 들이대서 북으로 하여금 그 반격을 하게 해서 자유수단으로 하면서 전쟁을 하는 것. 이제 베트남 전쟁의 통칭만이라든지 1900년대의 스페인전 다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그 자유의 항해죠. 항해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북의 영토 근처까지 가서 북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 이러한 것들. 이게 5030이라는 거고요. 전쟁 직전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영공을 근접 정찰하거나 심지어 이제 미국의 그 조종사의 뭐냐면 과거에 미국의 스텔스 기능이 있는 거죠. F-119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양 인근까지 날아갔다는 말도 있고요. 또 과거에 보면 실제로 북이 이 북한 영공에 침투한 정찰기를 격추한 적도 있고, 푸에블로 보죠. 이러한 것도 사실은 이제 북한 영공에 들어왔던 점이 최소한 영공 근처까지 왔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발적인 충돌을 통해서 전쟁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북으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을 줘서 그 북의 체제를 소모시키는 이러한 무력 시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력 시위로 북의 비축된 군사 자원을 고갈시키는 거죠. 그리고 북한군의 동요나 반발,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북한 정권 내부에 내분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의 정찰기를 북한 영공에 근접 정찰시켜요. 그래서 북한 공군들이 출격해서 연료를 낭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끊임없이 가서 북이 레이더를 항상 켜놓게 만들어서, 그죠? 이 레이더를 켜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사실 아까 말한 대로 실제로 북의 정찰기가 북한 영공에서 격추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일주일 정도 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마치 미국이 북을 전면전으로 해서 북을 침공할 것처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북이 이제 전면전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무기와 병력을 재정비하고 배치하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비상식량, 식수 등 군사 자원을 고갈하게 만드는 작전이라는 거죠. 이와 함께 이제 금융망, 해커, 허위 정보, 그죠? 뭐, 그, 풍선, 선전풍선 이런 거. 그래서 일부 탈북한 사람들이 그 풍선을 날리는데 이것도 사실 이제 미국의 CIA라든가 정부의 지원을 받고 하는 거라. 이러한 거를 통해서 북의 피로도, 그죠? 그리고 북의 예산을, 군비를 많이 쓰게 만듦으로써 경제 발전을 못하게 만드는 것. 이러한 것도, 그래서 한미 군사훈련, 사실은 군사훈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저강도 전쟁이다. 전쟁이다. 군사훈련은 전쟁의 일종이다. 왜? 멀리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북한 인근에서, 북한 영공에 근접해서 북한을 상대로 실제로 하기 때문에 저강도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북조선이 국주적 도발을 해서 이 도발을 물리치고 전면전을 방지하는 이 계획은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북조선이 핵무장한 이후에 미국의 이제 그 대북 작전 계획인데요. 어떤 전면전이든 아니면 뭐 쪽집게 공습이든 간에 북의 보복 능력을 그 소멸해야 된다 그랬죠. 완전히. 그러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근데 북은 이제 최근에 중장거리 여러 가지 미사일 잠수함 차량 기지 선박 심지어 저수지 등에서 다양한 핵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에도 동굴. 그 밖에도 탄도미사일 외에도 요격하기 힘든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회피 기동할 수 있는 순항 여러 가지 미사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격하기 힘든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북의 보복 능력, 특히 핵 무기로 보복할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서울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기지 1번 이런 데 한 발이라도 남아 있는 게 이제 이런 데 떨어진다면 심지어 미국 본토에 핵공격을 받는다면 북을 완전히 멸망시킨다 하더라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승리가 아니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몇만 명 죽는다. 괌이나 하와이에 핵폭탄이 한 발 떨어진다면 북을 멸망시킨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겠어. 그래서 이러한 핵전쟁의 특성상 북의 핵전력이 완전히 제거됐다는 확증이 없는 이상 한미는 북조선에 대해 전면전이나 대규모 기습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면전의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거예요. 핵무기 때문에 미소 간의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없는 것 같다. 아이러니하게도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는 이 핵무기가 오히려 세계 인류의 멸망을 가져올 수 있는 세계전쟁을 막고 있다는 거죠. 예방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네. 반대로 이제
북조선의 그 전면전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북이 그 한반도를 상대로 이제 전면전을 하려면 엄청난 미사일과 전폭기를 동원해야 되는데 북은 그럴 능력이 없죠. 뭐 북의 한미가 북을 타격하더라도 최소 1,500의 목표라는데 북이 저기 한미를 타격한다면은 뭐 그 목표는 그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한미의 보복 능력을 없앤다는 건 북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북이 한미를 상대로 전면전을 한다면 엄청난 보복, 즉 북이 멸망할 수도 있죠. 이런 보복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육해군의 화력을 제거하지 못한 채 북이 대규모 육군을 침수를 한다면 이 육군들은 이제 중화기나 폭격기, 공격헬기 이런 거에서 괴멸을 당하죠. 점령 목적이 아니라 교란 목적으로 특수부대를 침수할 수 있지만 이런 소규모 수천 명 특수부대로 전면전을 승리할 수가 없겠죠. 불가능. 교란을 할 수 있고요. 피해를 줄 수 있지만 북이 핵공격을 한다면 엄청난 피해를 줄 수는 있지만 한미의 보복 능력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핵공격 이후에 북한은 사실은 존재하기도 어려워 대량 핵공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마 주요 도시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거든요. 한반도가 망하면 망한다 이렇게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이 전면전을 한다는 그냥 자기도 죽고 한반도도 망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한 일은 벌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북은 전면전을 할 능력도 없고 남한을 점령할 능력도 없다는 거죠. 핵 개발을 하기도 전에 이미 장사정포를 통해서 심각한 보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면전, 그죠? 이 전면전이라는 거는 핵 개발 이전에도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핵을 개발했냐? 그거는 바로 이제 미국이죠. 미국의 본토를 위협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협상을 받고 북의 체제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이제 북의 핵무기는 사실 이제 그 전면전을 방지한 그런 것도 있지만 핵무기 이전에도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는 거죠. 북의 체제를 보장한 보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한미의 대규모 전면전을 못하게를 말하기를 이런 전쟁 억지 핵무기는 전쟁 억지 능력이라는 거는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도 마찬가지. 북의 핵무기도 전쟁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제 남한의 군사력을 보면 남한은 이제 북의 보복을 예방할 수 있고 전면적인 침공을 자체적으로 막아낼 수 재래식 무기로서 남한은 북과 재래식 전쟁하기에는 비교하면 너무나 많은. 그 북이 전면전을 하기에는 그 군사력이 너무 낮다는 거죠. 근데 한국의 재래식 무기는 북의 전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그죠? 불투리하게 너무 많다는 거죠. 핵무기의 위험을 강조하면서 재래식 무기를 강화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재래식 무기를 아무리 강화한다도 핵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의 위협을 강조를 하면서 재래식 무기를 강화하는 것은 모순이다. 핵무기 위협은 평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재래식 무기는 이제 전면적인 침공을 막아낼 수준 그 이상이다. 이러한 과도한 재래식 무기는 중로를 상대로 한 공동작전을 하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미국이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서 대만이다 이런 전쟁이 나면 한국군을 동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군과 공동작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국의 그 무기 시스템과 미군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요구. 한반도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를 전쟁 지역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적 무기, 광역 무기,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그, 공중구기가 이런 거죠. 이지스함. 북한을 상대로 하는데 이지스함이나 공중구기가 필요가 없죠. 북한을 상대로 하는데. 결국은 이거는 동북아 차원에서 중로를 상대로 한 이런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군사력을 보겠습니다. 국방부가 나온 건데, 병력은 양적으로는 다 북한이 많죠. 한국군. 한국군은 정해야 되고 북의 군대는 여기 정예 군대는 사실 별로 안 됩니다. 북의 평양이라 여러 나라 보면 군복을 입은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군인의 상당수는 전투 병력이 아닌 비전투 병력, 건설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우리의 말하는 그런 군과 다르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정해야 된 군대라는 거. 그다음에
현대전은 육군보다 해군과 공군이 중요하죠. 해군과 공군이 중요한데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해군과 공군이 아주 그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군대는 양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북이 더 많은데 이런 전차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그 질적으로 보면은 한국은 최신식 무기고 북은 이제 과거의 무기를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북은 전체적인 그 군사력에서 딸리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 어떠한 분야, 어떠한 특정 분야에만 무기를 고도화시키는데 바로 그게 이제 방사포, 수도권을 공격할 수 있는 방사포죠. 그다음에 주일미군이라든 괌이라든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각종 미사일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 비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 해군도 숫자는 많지만 소형이고 한국은 이제 대형이기 때문에 이지스함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해전이 벌어진다면 특히 미군도 있는데 미군이 없다 하더라도 게임이 안 되는 공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숫자만 많죠. 한국은 이제 F-35까지를 포함해서 북은 F-35에 대결할 그런 저기 비행기가 없습니다. 미군이 없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해군 공군은 충분히 하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제 북은 이러한 무기는 이제 자기네를 방어할 위한 정도의 수준인데 이 방어도 사실은 한미가 공격할 경우는 방어하기도 어려운. 최근에 이제 뭐 이런 미사일뿐만 아니라 공군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과시하는데 이거는 사실 국 내부의 과시용이다. 국내 전시용이지 실제로 전쟁에서는 대규모 오늘날의 현대식 전쟁에서는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은 전면전을 할 능력이 없다. 그렇지만 한미의 보복할 능력은 비대칭 전력, 미사일과 핵무기 중심, 방사포를 중심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은 전면전을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은 전면전을 할 수 있고 북을 완전히 그 점령해서 통일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 한반도에서 평화가 실현돼야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한 평화 실현을 맡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이고 한미동맹이라는 거고 이 한미동맹의 목표는 겉으로는 이제 북을 겨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하고 이후에 이제 그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군이 개입해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대만에 전쟁이 났을 때그 주한미군 기지에서 그 공군 전투기들이 만약에 출격을 하게 되면 중국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를 타격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의사에 상관없이 중국과 전쟁을 할 수도 있는. 실제로 최근에 그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게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갖도록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